미국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는 거죠. 조선업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사나요? 이 함정 노후화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MRO라고 그래서 함정 수리를 우리한테까지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수리해서 넘겼는데 미군 입이 입에 걸렸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해줬거든. 꿀떡 받은 거지.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관계없이 중국 잡는 건 더 확실하죠? 트럼프 생각은 알겠죠. 이대로 가면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하는 날도 올 수 있다. 미국 기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미국의 대전략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두 개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 고립주의, 그냥 우리만 없고 먹고 산다. 미국 땅에 다 있잖아요. 지하자원도 있고, 인구도 적정 규모고. 세계대전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세계 중심이 됐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고, 공교롭게도 태평양 전쟁도 있었지만 두 개의 전쟁이 모두 유럽에서 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 외교 안보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유럽 전선이 나토와 미국 중심의 소련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충돌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전선이었어요. 한반도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한참 뒤처지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유럽에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중요성이 안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셰일오일, 진흙에서 가스와 석유를 뽑아내는 그 기술이 발달했고, 미국 시에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자립국, 수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유럽의 안보적 중요성, 중동의 중요성이 감소했습니다. 대신 어디에서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죠? 아시아의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갈 때가 그때가 오바마 정부거든요. 참고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 시대, 그리고도 한 10년 정도로 일본 경제가 더 엔고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일본의 GDP가 90년대 중반에는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정점이에요. 95년 전후가. 그런데 사실은 이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대규모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이제 끝없는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지금은 미국 GDP의 15%도 안 돼요. 15% 내외 정도예요, 일본.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겠죠. 이게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만 버블 경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는 미국의 의도적인 일본 주저앉히기라는 평가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 미국은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자, 미국 GDP의 70%인데 일본 인구는 어떻게 되죠? 미국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 미치잖아요. 그럼 벌써 앞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을 능가하는 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후의 침몰, 몰락에는 침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배경에 미국의 대전략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의 GDP가 오바마 정부 때 50%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주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감소되는 안보적 수요, 중동에서 감소되는 안보적 수요, 병력을 뺄 거 아니에요, 자원을? 그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을 잡으러 가야겠죠? 그게 오바마 정부의 피보트 투 아시아 정책입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전력은요,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균형.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에서 뺀 병력과 자원을 어디로? 아시아에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함정을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미중 간의 경쟁은 해양 패권 경쟁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저앉히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미국의 경제적 후유증이 오바마 정부 출범 시기에 겹쳐지면서 거의 경제적 후폭풍,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가 그 당시 닥치거든요. 휘청거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잡을 여력이 없잖아요.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오바마하고 앙숙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켜요. 뭘로?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는 태평양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평양과 인도양을 겹친 인도퍼시픽으로 확장돼요. 더. 왜? 지금 태평양에서는 미일, 그 다음에 호주가 중국을 막고 있지만 서쪽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중인 전쟁도 했었고 지금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그 다음에 카슈미르 지역, 이쪽에서 라다크 이런 쪽에서 계속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죠? 중국을 서쪽에서 막잖아요. 호주는 남쪽에서 막죠. 일본은 동쪽에서 막죠, 중국을. 미국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이게 쿼드예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게 쿼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피부터 아시아 정책이 트럼프 때는 오히려 인도 포시프로 강화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돈만 챙기는 것 같지만 거대한 중국을 잡는 전략의 흐름은 변함이 없죠.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이든 정부 트럼프 무지하게 싫어하죠. 모든 건 트럼프가 한 건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만큼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관계없이 중국 잡는 건 더 확실하죠? 자, 트럼프 때는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점입 가경입니다. 자, 1기 때 이제 곧 NDS 국가안보 전략서가 곧 나와요. 빠르면 9월 나올 거예요. 정식. 근데 3월에 헤기시스 국방부 장관이 임시 정식 나오기 전에 9페이지짜리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게 아니죠. 일부 언론이 보도했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미국은 앞으로 미국 본토와 대만방위,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나라들은 동맹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 잡는 게 더 명확해진 거잖아요. 왜냐? 이건 필연이에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 있죠. 기존에 강자가 있는데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면 결국 둘이 싸운다. 그래서 패권적 지위를 결정한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갑니다. 일본.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도 미국 GDP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별볼 일 없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난리 쳤어도 미국 GDP의 4분의 1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본 태평양전쟁 일으킬 때 미국 GDP의 15%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소련도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70% 갔다가 이제 의도 터져서 주저앉혔고, 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는 걸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언제 끝나나? 안 끝납니다. 한 놈 죽을 때까지. 언제? 중국이 GDP가 미국의 50% 이하, 현저하게 40%, 30%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지금 패죠. 제재하죠. 관세 때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안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거든요. J-20 스텔스기, F-35에 비견되는. 그 다음 항공모함 찍어내죠. 항공모함 벌써 3척 찍어냈어요. 4척째 지금 만들고 있어요. 4척은 거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슈퍼캐리어급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10만 톤급. 지금 중국이 가진 랴오닝 1호, 2호 산둥은 6만 톤급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3번함 푸제남이 1번, 2번함은 스키점프 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규모 작전은 어려워요. 그럼 3번함은 8만 톤급 푸제남이 이건 평가판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한. 또 찍어내요. 004.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요. 물량을. 미국이 F-35를 한 1000여 대 정도 생산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전 세계 공급했잖아요. 중국의 J-20은 거의 400대 정도 생산한 걸로 자기네만 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고 있죠, 지금. 거기다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중국판 이지스함, 그 다음에 구축함, 후위함 이런 것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함정의 척수가 중국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미국은 295척이에요. 딸려요. 물론 톤수나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처져요. 그러나 중국은 조선업 생산력이 있잖아요. 팍팍팍 찍어내잖아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말했어요. 미국이 구축함 찍어내는데 한 7년 걸린다. 중국은 한 5, 6년 걸린다. 한국은 2년 걸린다. 트럼프 생각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질적으로 앞서지만 중요한 건 신조함을 찍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미국 내에서 찍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조선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파괴됐냐면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거든요. 미국 조선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LNG선을 처음으로 수주했는데 이게 50년 만에 수주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전 세계 조선업은 세 나라가 분할하고 있습니다. 분할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 54%, 한국이 28%,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일본이 11%거든요. 그럼 이거 합치면 다죠. 사실상 없죠, 나머지는. 미국은 놀랍게도 0.1% 수준, 상선 기준으로 이제 군함은 얘기가 다르죠. 미국은 뭐 군함은 또 찍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낄 자리가 없다. 한국이 2위이긴 하지만 중국이 54%니까 압도적이죠. 그런데 LNG선이라든지 이 특수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앞선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뒤처지지만 그러나 기술력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양적인 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뒤지는 거죠.
사실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에게 뒤지는 거고 현저하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인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는 스파이 레이더, 통합체계, 전자장비 이런 건 몰라도 배 자체만은 우리께 훨씬 더 월등하다는 평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국조선업은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잡하게 진전됐는데 미국 생각에는 정리하면 뭐냐면 중국을 잡으려면 미국과 중국이 붙으려면 바다에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서 붙으려면 배로 붙어야 되는데 미국의 함정 조선업은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고 그 다음 기존의 함정들은 노후화돼 있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거세게 지금 점차 기술력도 고급화시키고 있는데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만드는 나라 맨날 안 돼요.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질적으로도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양 패권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조선업 생태계를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함정에 질적인 우위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힘으로는. 그럼 미국의 조선업 살리면 되지. 조선업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사나요? 노동력 있어야죠. 철강 있어야 되죠. 기술력 있어야 돼요. UST 일본이 사가는 판인데 그 다음에 인건비 미국 1인당 GDP가 86,000-7,000불이거든요. 중국은 13,000불이잖아요. 우리는 36,000불이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을.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는 거죠. 점차. 거기다가 이 함정 노후화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MRO라고 그래서 함정 수리를 우리한테까지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맡겼는데 이번에 이제 군수지원함 한 척을 MRO로 수리해서 넘겼는데 미군 입에 걸렸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가운데다 쉽빌딩 조선을 집어넣었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딱 카드를 내미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는 거는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5,500억 달러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라고 말하는 대상인 반면에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이미 정해져 인 거예요, 이미. 왜? 그만큼 미국 조선업이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조선소를 부흥을 시키는데 거기 뭐가 돼요? 설계, 제조, 인력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패키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꿀떡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민은 뭐죠? 우리가 다 줘버리면 겉옷은 하나 벗어줄 수 있지만 속옷까지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죠. 어디까지 주느냐. 미국도 바보는 아닌데 요 숙제는 남아있죠. 지금 이 해양 패권의 시대에 미국의 고민은 조선업 붕괴.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절박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조선업에 감사해야죠. 아직도 그 위기를 겪고 우리도 조선업 위기 있었어요. 그 위기를 겪고 전 세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선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5천만 조금 넘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거기다가 고부가가치 선박들 예를 들면 해양 특수선박, 해양 플랜트, LNG선 그 다음에 이제 쇠빙 유조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기술력을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군함은 최고급 선박이거든요. 모든 기술력이 집약이 돼야 되거든요. 중국이 찍어내고 있지만 함정의 신뢰성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선박은 건조한다 그래요. 비행기를 건조한다고 안 하잖아요. 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가 거의 건물 같거든요. 아주 복합적인. 그러니까 신형 선박을 함정을 제작을 해도 이 함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단적인 예로 프랑스가 샤를르 드골함이라고 하는 중형 항모를 운영을 하거든요. 프랑스 자존심이에요. 이거 평가편이에요. 원자력 추진입니다. 근데 프랑스면은 원자력 잠수함 선진국이고 원자력의 선진국이거든요. 이미 원자력 추진 함정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잠수함을. 근데도 샤를르 드골을 만들다가 이 원자로 이 함정 제작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항공모함을 반으로 다시 쪼개서 다시 붙였어요. 그럴 정도로 함정은 제작 기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 함정의 예상 수명은 생각보다 짧아요. 쪼갰다 부쉈으니까. 그 정도로 함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 때는 초도함을 만들어요. 일본함을. 그리고 일본함을 만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수병들이 내려갈 때 복도는 어느 쪽이고 이쪽 왼쪽이고 어느 쪽이고 뭐 엘리베이터 항공모함 엘리베이터는 여기다 만들어야 돼 여기다 그게 다 잘못 만들면 엘리베이터는 아예 못 쓰고 그냥 방치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러니까 1번함을 만들고 나서 그 문제를 개량을 해서 2번함으로 가는데 중국은 안 그래요. 동시에 여러 척을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인 거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과거에 중국 함정,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전제하고 중국 군함을 타본 우리 군 관계자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함은 격실이 일반 상선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데미지, 타격을 입으면 침몰하지 않으려면 수미를 해야 되니까 딱딱딱. 그래서 함정 건조 비용이 일반 상선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이제 타격을 받으면 방염, 방화,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 함정을 타봤더니 일반 상선 규격이더래요. 내부가 한 방 맞으면 다 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겠죠.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은 문제가 있을 거다. 함정 건조에. 그러나 미국은 아직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생태계는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이지스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건 미국이고 항공모함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고 아직은 앞서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조선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제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함정은 계속 노령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스가에 우리 조선에 미국이 푹 빠져 있다. 우리는 이거 국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과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려는 방안을 우리가 찾는 게 이제 고민이에요. 우리가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력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자, 하나조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LNG 건조 처음 했잖아요. 근데 부품 이런 것도 블록은 다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요, 사실상. 거기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도 살아남고 우리 기술력도 유지되는 그런 체계가 사실은 윈윈하는 체계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등치면 다 토해내고 이런 방식은 아닌 거고,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에 있어서는 칼자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못 해줘요. 지금 비중이 28%, 기술력, 제조력, 체계적인 종합 능력,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요. 그러니까 28%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저렇게 물량을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중국 언론 잘 보면 중국이 찍어낸 선박에 문제가 있어서 AS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아직도 문제는 뭐냐면 관치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지배체제 하에서는 가격 경쟁력은 모르겠는데 기술 경쟁력이나 종합적인 신뢰성이나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고부가가치 선박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아직은 우리가 MRO 수리했던 선박도 군수지원함이에요. 왜냐하면 군함을 통째로 우리가 수리하면 미국 기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안 줘요. 미국이 어려워도 지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이대로 가면 미국이 발주하는 군함까지도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양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하는 날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밀급에 해당하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나머지 특수함병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MRO 같은 수리나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조선 생태계는 바로 단기간에 복원이 안 되거든요. 트럼프 임기 이제 3년 반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 조선은 상당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100% 때릴 거야, 관세. 때리면 우리한테 안 사가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공장 짓는 나라는 아니야. 우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그동안 피눈물나게 쌓았던 기술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걸 회복할 수 없다. 그러기엔 트럼프 임기는 너무 짧고, 그리고 미국의 GDP 8만 6천 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배경에 그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건 필연이에요. 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을 주도했죠. 그럼 기술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와 물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비싸지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자놀이 하지 물건 만드는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뭐죠? 금융업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나가고 금융자본,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8만 6천 불, 7천 불에 어떻게 제조업이 부활이 됩니까? 거기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다 쫓아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임금의 노동력 풀을 형성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내주시면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다 이게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돼요.
한국 옷 입으면 돼요, 다. 옷값은 2배로 올라가겠죠. 신발값 2배, 3배 올라가겠죠. 그게 이중성인 거죠. 미국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 저임 노동, 그 다음 외국에 들어오는 값싼 물건, 그걸 마음대로 소비한 거거든요. 소비하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고, 마음대로 먹고 쓰니까 재정 적자가 생겼던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친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 등을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업도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죠, 한 번에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보면 안 되는데, 이번 인사이드.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 생태계가 우리 기술력 생태계와 긴밀히 연관돼서 미국에게도 윈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윈이 되는 그런 결합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 숙제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인 해양 패권은 한국의 조선업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러면 막 국뽕이라는 댓글 달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미래가 있는 게 한국 조선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